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1988년 9월 14살 박모양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른바 모방범죄로 알려진 화성 8차 사건인데요. 당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인근 농기계 수리점에서 일하던 윤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 트라우마로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고무두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그리고 무참하게 희생당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경찰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당시 용의자로 조사받은 사람만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분들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강병기에서 짚어봅니다. 누가 감을 지냐? 빨리 지금 기다려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더 난리쳐요. 그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혼잣말로 하신 듯한 모양이더라고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을 두고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다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생을 고민하는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시사개보수에서 토론해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과거 용의자로 몰렸던 사람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처음 일어난 1986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용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은 사람이 3천여 명, 실명이 공개된 이들만 10여 명입니다. 이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는데요.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던 이들을 변호하신 분이 계십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2차와 7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사람들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칠준입니다. 예. 자, 이춘재의 자백을 듣고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천만다행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조금만 일찍 잡혔을 때도 그 많은 피해자들의 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예. 피해자 숫자도 당연히 일찍 잡혔다면 줄었겠습니다만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그만큼 많이 줄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변론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제가 2차, 7차 사건의 용의자로서 구속되었던 분하고 4차, 5차의 사건의 용의자로 구속됐던 분 두 분을 변론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2차, 7차 용의자였던 분이나 두 분 다 화성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라는 거 외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2차, 7차 용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당연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냐라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궁 과정에서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연쇄살인 사건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거의 주입하다시피 자백을 강요했었고 끝내 이제 이 부분은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잘 상상이 안 될 텐데요. 자백을 하고 나니까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목사님을 부르고 TV 카메라 기자들을 불러서 카메라 기자 앞에서 자백하는 모습을 TV에 방영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접견한 다음에 그게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음을 바로 털어놔서 이후에 아무런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살인 사건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별반 증거 없이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다, 용의자에게. 예. 그 혹시 고문도 좀 있었을까요? 예, 당연하죠. 이제 또 한 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4채, 5채 살인사건의 용의자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 진범에 대해서. 그래서 그 꿈의 계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경찰청을 찾아다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당시 서대문 경찰서까지 찾아가게 됐고, 서대문 경찰서는 뭐 막무가내로 이 사람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뭐 그 파출소 지하실에서 구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했었느냐 반복해서 그렇게 자백을 강요했었고 그래서 자백까지 했다. 그러다가 변호사 적견 씨에 이게 다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음을 밝혀내고 결국 그것도 그분도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 것인데요. 예. 뭐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 수사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얘기했던 4차, 5차 용의자로 자백했던 분은 그 후에 바로 다음 해인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그때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있다가 97년도에 결국 그 강압수사의 후유증 때문에 자살을 끝내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에 살던 사람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 이유가 수사 시작이 근거가 됩니까? 아니,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워낙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미국에 빠지니까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제 그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받았고 자살까지 했는데 이 자살한 이분이 진범이다라는 내용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에다가 온갖 그 또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도까지 그 카페에서는 이분이 진범이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진범임을 알고 독살한 것이다라는 것까지 허구 사실을 가지고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유포를 했었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결국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아서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었었네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 어떻게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까? 그 용의자들이 변호사님 찾아와서 의뢰를 했습니까? 어떻게 돼서 시작된 거죠? 처음 91년도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청년 변호사였을 텐데요. 당시에 이제 그 TV에서 자백하는 영상이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라고 해서 의뢰를 해서 맡게 됐었고요. 두 번째 다음 해에는 이미 이제 그 사건으로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가혹 수사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 부인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게 돼서 맡게 됐었습니다. 그 용의자들 접견해 보니까는 접견해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자백을 강요해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시는 경험도 짧았던 그 청년 변호사였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의뢰는 받았지만 이미 TV에서 자백하는 모습까지 봤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정말 이 연쇄살인이라는 나쁜 사람을 변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서 접견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로 술술이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예. 처음엔 좀 낙담을 했었는데 자백하는 모습을 조금 더 들어보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제가 물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첫 아들의 사건의 진범이었다면 생일을 하기 일주일 전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수사기관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주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도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허위 자백일 수 있다라는 감을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 물리치고 진실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제서야 사실은 허위 자백했다라고 밝혔던 것이죠. 이 경찰이 그 허위로 자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판에 갔을 때는 자백만 가지고는 이 처벌이 불가능한데 경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은 여론이나 윗선의 압박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이런 큰 사건 아닌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도 자백 위주의 수사가 상당히 빈번했었습니다. 게다가 살인 사건이고 또 게다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국민적 압박이 아주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경찰들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쨌든 잡아서 자백을 하라고 압박하면서 수사를 하고 끝내 자백을 하지 않으면 풀어주고 하는 양상이 되풀이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위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복역했던 분이 재심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도 경찰에 의한 강요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럴 개연성은 당시 수사 관행이나 다른 사건들에 비춰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당시에 어떤 적절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제가 맡았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최초했던 자백이 그대로 유지되고 법정에서 아무리 그게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나.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시니까요. 이분이 재심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춘재의 자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 말고 그 확실한 물증이 나와야 재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재심 절차는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느냐 아느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재심 개시 결정이란 그 재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진범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단계 문제고요. 결국 재심 개시 사유가 되느냐의 여부인데 아까 지금 유모 씨가 자백을 했다는 것이 적어도 신빙성 있는 자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의 진위는 나중에 본 사건에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런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재심 개시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재심 개시는 된다. 알겠습니다. 자, 만일 이분이 정말로 자신이 범인이 아니고 이춘재가 범인인데 경찰의 강요된 자백에 의해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청춘을 거의 감옥에서 다 보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결국은 그동안에 이분 같은 경우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이고 결국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시에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대해서 나름대로 사과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것을 중요한 물론 20 몇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과연 지금도 이런 인권 수사, 증거 중심의 수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진범이 잡혀서 그렇지만 아직도 진범이 잡히지 않았지만 부당한 수사와 어떤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백에 하나라도 억울한 유죄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심 재판 제도가 좀 더 폭넓게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인정이 돼서 재심의 기회를 통해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다 넓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연쇄 사건 일어난 지 지금 30년 좀 됐는데요. 지금은 변호사님 경찰 수사가 인권을 존중하고 또 증거 중심적인 수사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때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과학 수사, 그다음에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하지만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예. 국민들은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왜 범인을 빨리 못 잡느냐라고 하는 무능한 경찰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하고, 하나는 인권 수사를 요구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충돌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물론 진범을 잡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의 원칙, 증거 수사의 원칙,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무시되거나 외면돼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외면될 때 바로 만에 하나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가능성이 항상 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칠준 변호사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취임 1개월 맞은 조국 법무장관, 오늘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개혁을 세웠습니다. 민생 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네요.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수사 관행을 개혁하고 또 견제 균형 기반에 대한 검찰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고 그동안 좀 파편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종합돼서 1차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 공판부 확대, 그다음에 수사 관행에서는 장시간 조사나 별건 조사 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찰권 강화, 또 이제 견제 균형을 위한 검찰 운영을 하겠다는 거의 핵심은 이제 검찰권을 강화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기대했거나 예상했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덧붙여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 중에 각각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컨대 조직 개편 중에는 이제 파견 검사 최소화 부분인데, 저도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나 여러 이제 기관들 감사하다 보면 좀 내부에 너무 과도한 감사 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가 그 내부 감사하는 인력이 약 100여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이미 방위사업 감독관실에 한 10여 명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도 한 40여 명이 파견이 되어 있거든요. 검찰? 근데 이제 방위사업 감독관실에 보면 검사가 3명, 그다음에 검찰 직원도 한 4-5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미 충분한 내부 감찰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사 관행 개혁과 관련해서도 별건 수사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가보면 그 피의자 이제 신문 참여를 해보면 어떤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나온 별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건 사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황스러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다가 가는 경우에는 정보도 없고요. 그리고 뭐 비위검사 의원 면직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견제와 균형의 핵심이죠. 가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 검사가 어떤 뭐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고발을 했을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뭔가 이 입막음하기 위해서 의원 면직을 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종합하면은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뭐 검찰개혁 방안 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안들을 지금 종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건 없었으나 지금 조국 장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쭉 나왔던 얘기들이 한 번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법제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해가지고 못을 받겠다 이 뜻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몇 개 내놨지 않습니까? 오늘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 내놓은 것 중에 포함되는 것도 많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것 중에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첩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지금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법무부 그러니까 이게 검찰 반발 여부라기보다는 일단은 이건 검찰 내부에서 저 대검찰청장이 일단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발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뭐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뭐 반발을 한다면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지 뭐 이 정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특혜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없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반발을 한다면 그 검찰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좀 와중에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좀 반감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셀프 감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를 감찰하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은 그것을 법무부가 갖겠다. 이 방안은 검찰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안은 검찰이 불편하긴 한데 사실 그동안 검찰 내부에 많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검찰은 뭐 일종의 셀프 개혁안들을 내놨지만 그게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감찰권을 사실상 뺏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조국 장관 취임 전부터 사실 있었던 얘기라서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아니, 불편하라고 하는 거죠. 불편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이게 뭐 결국은 계속 뭐 수년간 뭐 어찌 보면 수십 년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뭐 공소권 남용이라든가 혹은 뭐 잘못된 어떤 수사 관행 금지 뭐 이런 대표적인 폐해들에 대해서 어떤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뭐 일부 뭐 그동안 쭉 나왔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한 거죠. 조국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정경심 교수가 2번 소환됐는데 한 번 더 부른다 그래요. 그리고 조국 장관 동생이죠.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날인데 대면 심사를 하지 않겠다. 서면 심사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조국 장관 동생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강제 구인했거든요. 강제 구인하고 서면 심사로 구속 결정되는 걸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이게 구인은 뭐 당연히 강제 수사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강제자를 붙일 필요도 없는데 구인과 구속의 차이점은 어찌 보면 혐의 입증 여부거든요. 피의자로서의 그 강제 수사는 구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 혐의가 명확치는 않지만 조사를 위해서 강제로 이제 부르는 것을 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면 심사는 뭐 일단은 본인이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뭔가 구술로 진행되는 그런 그 영장실질 심사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만으로 충분히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그 요건이 불비함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방어권의 일종이잖아요. 물론입니다. 가서 구술하는 것이. 물론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어찌 일단 보면은. 검찰이 구인 절차를 한 거는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 조 장관 동생이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을 얘기로 안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검찰의 수사를 좀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구인이라는 카드를 내밀었고. 예. 자, 그러면 실질 심사가 이제 어쨌든 서면으로 이루어질 텐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거 제일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안에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말씀하시고 틀리면은 바로. 이게 또 구술이 아니고 서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는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글자로 보여지는 어떤 혐의 인정 여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표정이라든가 뭐 어투라든가 행동에서 드러나는 사실 그러니까 구속 요건의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구술을 통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외의 것들 이제 혐의 자체만으로 본다고 한다면 좀 기각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 네네네. 오늘 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명재권이라는 이름이 계속 오르던데 명재권이 누굽니까?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제 그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과 연수원 동기 사이라서 이제 좀 화제가 됐는데요. 검찰 출신입니까? 아니요, 검찰 출신 판사를 지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검찰 출신이죠? 2009년부터 판사로 재직을 했고 연수원의 한동훈 반부패 부장과 동기 사입니다. 근데 대신 이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소위 말해서 사법농단과 연루돼 있는 부처에 근무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예전에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니까 오늘 검색어에 올라온 건데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 일종의 음모론이죠. 검찰이 아마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도 명재권 판사가 일할 때 아마 신청할 거다. 이런 음모론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반부패 부장과 동기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나 이런 거에 좀 그런 관계가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지켜보겠다 이거 아닌가요? 지켜보겠다. 그렇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자, 정경심 교수도 세 번째 소환인데 3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사할 게 많다? 아니면 조사할 게 많다죠. 계속 부인을 했다? 조사할 게 많다는 것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조사할 게 많은 거겠죠. 뭐 다 자백했으면은 이렇게 3번씩이나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뭐 10시간 이상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불러대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한 시간은 뭐 3-4시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그 서면 검토하는 시간으로 다 썼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조사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3번 또 부를까요? 4번째도 부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그 엊그제 이제 그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가 됐거든요. 검찰이 이제 공범으로 의심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안 넣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검찰이 어떤 식의 수사 방향을 잡고 있구나를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뭐 다른 내용으로 진술이 이제 태도가 바뀌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고 검찰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피로감도 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도 좀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내줘서 기소를 하려면 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부르고 4번, 5번 부르고 해서 이 시간 끄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도 또 여론의 반발 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예. 어떻게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대표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수사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을 뿐만 아니라 재청구를 한다 경찰이 다시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을 혐의를 더 보강을 해서 재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만 그 혐의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각된 것은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거든요. 예. 즉 다시 말하면 강제 수사인 것인데 이 명예훼손 사건이라든가 직무유기 사건이 강제 수사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자체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이 과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건이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반대로 경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넣었을 때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사례는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경찰이 계속 그동안 검찰 쪽에 자료를 좀 달라는 요청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을 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이 항상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를 통해서만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한 단계가 더 늘어나는 셈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뭐 아까 원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쪽에서 이게 중간에 받지 않겠다 이래버리면은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동영상에 나온 남성의 모습은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검찰만 누군지 모르겠다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 식구 감싸기인데 그럼 검찰이 잘못했을 때는 과연 누가 수사를 하느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권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헌 아니면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법무부의 개혁안도 일단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법무부에서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감찰권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어떤 견제와 균형을 좀 찾겠다라는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지금 공수처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일단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 대결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엄태섭 변호사가 어제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증인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인보사하고 이제 엘러간 보형물 이런 그 국민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이슈들이었는데 인보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피해 환자분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피해 환자분들을 대리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어저께 그 역학조사 그 피해 환자분들 약 100여 명들을 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어저께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인보사 투약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악결과가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의 위원분들께 그 결과를 설명하고 피해 환자분들의 지금 심경과 그리고 또 장기 추적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식약처와 코롱이. 근데 그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불려서 갔습니다. 불려서. 제가 출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코롱 잘못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식약처도 잘못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건 코롱과 식약처의 거의 뭐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어저께 사실 이게 어저께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코롱 측에서는 바뀐 신장세포 그대로 미국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를 한 건데 그 허가 취소에 대한 처분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바뀐 신장세포로 계속해서 그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겠다라는 의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우석 그 코롱 생명과학 대표는 절대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허가 취소를 왜 다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허가가 유지가 되면 그거 계속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미국에서도 그냥 바뀐 신장세포 그대로 임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그 발언은 뭐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소송 진행도 좀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민사도 지금 각각 코롱 생명과학과 코롱 티슈진 측 대리인들이 서면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도 안 잡히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장기전으로 갈 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환자들을 추적해서 관찰하겠다 얘기했었잖아요. 했었죠. 꽤 오래됐죠, 그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소송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식약처 뭐 합니까? 식약처는 지금 코롱에다가만 지금 계속 핑퐁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코롱은 식약처에서 환자 정보 안 주니까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예. 식약처는 병원에다가 그 좀 개인정보 좀 받아달라고 환자 측에서 그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예. 병원은 당연히 이제 환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협조가 제대로 안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원 변호사는 식약처와 코롱이 공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식약처 입장은 우리도 속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은 행위에 대해 그러니까 속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저도 속았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예요. 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의약품이 허가되기 전에 이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이게 국민들에게 갔을 때 보건안전에 위해가 없는지에 예.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인데 책임이 있죠, 그게. 그럼요.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집단에서 우리는 속았으니까 모른다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물론이죠. 예. 속은 것도 잘못이죠. 그것도 예.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니까. 그렇죠. 예. 예, 일부에서 우리가 김칠준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화성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억울한 사람이 많았다. 지금 8차 사건이 원래는 모방 범죄다 해서 이춘재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한 것이다.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8차 사건 때 증거로 그 방에 이제 채모가 떨어져 있었는데 예. 그것을 조사했더니 윤모 씨 것이다. 8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철물점에서 일했는데 거기에서 철성분이 나와서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럼 그 증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혈액형도 이춘재랑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춘재의 자백만 가지고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그 자백만으로는 8차 사건이 이춘재 것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난해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난해하긴 합니다. 예. 한데 이제 그 윤 씨라는 당시 진범으로 몰리셨던 분이 판결문을 봐도 사실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예. 불편하시고 그런데 뭐 담을 넘어서 뭐 침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뭐 그런 신체 조건으로 봤을 때 범행을 저지르기 좀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채모라는 게 나왔다고는 하나 당시에 그 영화 뭐 살인의 추억 보시면은 잘 보셨겠지만 당시엔 현장 보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서 예. 사실 이춘재 씨가 빠져나간 것도 B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나갔지만 예. 국과수의 감식이 넘어간 그 뭐 증거 자료가 사실 가해자의 것인지 혹은 피해자의 것인지도 사실 구분이 잘 안 된 채로 넘어갔고 그 결과를 오인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충돌을 하는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뭐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춘재의 자백 자체가 그 자신이 얻을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을 좀 어느 정도 높게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 말씀. 현장 오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일 이춘재 말이 사실이라면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 했거든요. 예. 당시 검거될 때 나이가 22살이었으니까 윤모 씨가 예.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낸 건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배상 소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국가배상해서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다고 칩시다. 예.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보상은 전혀 안 되죠. 참 안타까운 사건. 금액도 너무 좀 터무니없게 적기도 해요. 뭐 하루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어떻게 인생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예. 외국하고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죠. 그런 낮죠. 보상에서. 예. 어쨌든 오늘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 이야기했을 때도 인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경찰 수사나 검찰 조사나 인권 위주의 조사 수사 그리고 증거 위주의 조사 수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시간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유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를 따냈네요. 네, 맞습니다. 7일 워싱턴과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 선발로 나와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다저스는 이번 시리즈 2대1로 리드를 하게 됐고요. 1승만 더 하게 된다면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경기는 다저스가 졌기 때문에 예. 2승 2패. 예. 맞네요. 하루 쉬고 예. 내일 모레죠. 이번에는 다저스 홈구장인 LA로 가서 마지막 5차전 네. 치르는데 총력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유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통산 몇 승째가 됩니까? 통산 3승째가 됩니다. 예. 1회 출발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1회 이제 투런 홈런을 맞고 위기를 맞았었는데 아주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점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예. 내일 모레 경기에서 다저스가 승리를 하면 챔피언십 시리즈에 유현진 선수가 아마 또 1선발이나 2선발로 나갈 텐데 이겼으면 좋겠네요. 네, 다저스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워싱턴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제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오면 선수들이 또 팀들이 뭐 그전에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상관없이 딱 거의 이제 단기전 승부기 때문에 뭐 집중력도 바짝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절대 뭐 방심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또 에이스들만 상대해야 그렇죠. 되니까. 자, 이번엔 KBO로 넘어와 보죠. 네네. 준 플레이오프가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LG와 키움의 준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차전까지 끝났는데 키움이 이틀 연속 끝내기로 시리즈 스코어를 2대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키움이 1승만 더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경기는 LG가 9회까지 상당히 앞서 있다가 뒤집어졌네요. 네, 거의 처음에 이제 차우찬 선수가 7회까지 정말 잘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에게 넘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LG 선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박병호 선수의 투런 홈런 그리고 마지막에 주효상 선수의 끝내기 또 땅볼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2경기 연속 끝내기 그리고 한 점 차 승리를 키움이 가져가게 됐죠. 예, 박병호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한화가 새 단장을 선임했다고요? 맞습니다. 한화가 이번에 새 단장으로 정민철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을 단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로써 정민철 단장은 박종훈 단장의 뒤를 이어서 제10대 한화 단장이 됐고요. 정민철 신임 단장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1992년에 한화의 전신인 빙그레에 입단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거뒀고요. 뭐 2000년부터 2년 동안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하기도 했고 해설위원으로도 맹활약을 했고요. 예. 메이저리그는 이미 단장 야구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인데 우리는 아직 감독 야구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젊은 선수 출신의 정민철 씨가 단장으로 들어왔다. 네. 아마 하나도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추세가 바뀌는 것 같은데 내년에 야구가 어떻게 될지 특히 이렇게 바뀐 팀들의 야구 모습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경기는 어떻게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쉬고요. 내일? 예. 내일 준 플레이오프 3차전. 네. 예상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고 사실 뭐 1, 2차전을 키움이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선발을 이승호 선수로 냈단 말이에요. 키움이? 예. 원래대로라면 이제 3차전 선발은 최원태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승호 선수로 냈습니다. 이승호 선수 일반적으로 보면 최원태 선수가 좀 더 잘 던지는데 이승호 선수를 냈다라는 거는 장정석 감독이 무언가 3차전에는 약간 힘을 빼겠다라는 좀 그런 뜻으로도 보이는데 LG는 선발 켈리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승리를 가져갔던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3차전에 만약에라도 LG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LG의 기세가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이승호 선수가 어떤 피칭을 하느냐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1회부터 3회까지 이승호 선수가 안 흔들리고 뭐 한 점 차, 2점 차 정도로만 잘 막아준다고 한다면 키움의 우위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승호 선수는 LG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둔 경험이 있어요. 올 시즌에 LG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승호 선수가 그냥 힘을 빼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선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승호 선수가 정말 필승 카드로 장정석 감독이 선택을 한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는 켈리가 선발로 나서네요. 네네네. 시즌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키움이 먼저 2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LG가 플레이오프로 가려면은 3경기 연속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죠. 예. 어려우면 처인 것 같습니다. 예. LG 팬들은 기대를 그래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요. 예. 진정한 팬이라면 지금 뭐 0대2로 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뭐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키움이 리버스 스윕, 그러니까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로 역전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포스트 시즌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또 서건창 선수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경계하고 있는, 이 키움의 이 경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어떻게 또 깰지 LG가 이런 걸 또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1, 2차전은 LG가 약간은 뒤가 없는 상황인데 소극적으로 좀 경기를 하다가 내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3차전은 정말 전력 투구를 할 텐데 그 전력 투구를 키움의 이승호 선수가 막을 수 있을지 요걸 또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 구장에서 박병호 선수가 홈런도 치고 했는데 잠실 구장으로 넘어오면은 아무래도 구장이 크다 보니까 홈런 나올 가능성이 적잖아요. 다르죠. 예. 투수 친화적인 이 구장이기 때문에 이승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 켈리 선수에 비해서는 어떤 이름값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압도적인 뭐 아우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적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 것도 그렇고 잠실이, 그리고 이지영 선수랑 합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지영 선수와 같이 합을 맞춘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키움 팬들은 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장정석 감독은 3승 1패를 예상했기 때문에 필승 카드인 최원태를 4차전으로 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장정석 감독의 카드가 통할지 안 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쟁쟁 와라 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대한민국 수사 개봉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주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오늘 실검을 장악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의 욕설 파문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일단 녹취를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듣기 싫으면 기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는 정말. 웃기고 왔냐는 정말. 위원장님 어차피 뭐 국회에서 다 공개된 건데 이거 그대로 틀어도 안 됩니까? 공중파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건 공중파입니까? 국회 거기는. 법사위원장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건데 뭐. 예. 어땠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욕설이 저는 전 세계 어디서라도 이 욕설이 나온 적이 있나요? 국회에서? 예. 뭐 있을 수도 있죠. 예. 이준석 최고위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아요. 국회 그 예전에 청사에 가보면은 뭐 사실 좀 선수 낮고 아니면 나이 적은 의원한테 굉장히 하담들 많았고 그 안에 보면 하대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가운데. 근데 상임위에서는 참 보기 힘든 이런 장면이고.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역사적인 일을 하셨어요. 물론 보통은 고성을 지르는 경우 많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요 앞에 요것도 이제 인서트 그 음성 앞에도 보면은 사실. 김종민 의원과 표창원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 등이 이제 서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의사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있던 일들이 과거에는 사실 문 닫아놓고 했지만 요즘은 언론 카메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생방이 되고요. 속속히 드러나고 있고 그 관행이 사실 있었는데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오늘 이례적인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저 이준석 최고위원은 저기 선배 정치인한테 상욕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도 있고 제가 한 적도 있죠. 선배한테? 아니, 이게 정치하다 보면요. 사실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은 칼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투를 신청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나 아니면 정치 공간에서는 말로 다 붙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성이 오가고 그날 욕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욕설이 나오면 안 되는 건 했었고 그래서 일단 여상규 의원이 사과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가 동영상이 있고 속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전에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위 징계, 자유한국당에서 사과했으니까 징계까지 넘어가지 않냐 이 말인데 정청래 의원이 막말 국회의원이다 이런 공갈 이야기를 발언 때문에 그랬잖아요. 종편하고 야당 의원들한테 들은 게 공갈이란 말 했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공갈이랑 지금 이 욕하고는 완전 공갈은 뭐 말하지만 형법상 범죄이기도 하고요. 국어사전에서 쓸 수 있는 속어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단어입니다. 박주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빙자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욕설에 해당하고요. 뭐 같은 게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런 비하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뭐 말버릇 이걸 떠나가지고 이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부분에서 책임을 좀 져야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우리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이나 다 공감할 테고요. 문제는 이 발언이 왜 나왔냐. 이 여상규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김종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여상규 위원장이 다시 한번 반박하는 가운데 나왔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 당과 당끼리. 그러니까 민주당 보고 이건 정치 영역이니까 지금 고소고발되는 거 취하해라. 얼마든지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고소고발돼서 검찰에 올라가는 것을 법사위원장이 검찰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것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 본인이 또 대상자예요. 본인이 그 최이비 강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 사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겠지만은 오늘 같이 나왔던 영상이 뭐냐면은 이 얘기하다가 그 김종민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니까 김도우 의원이 그런 기준대로라면 조국 의원님이 뭐 물러나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죠.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조국 장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실 국회 법사위라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1년에 딱 한 번 이제 좀 각 잡고 들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수사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는 지금 단계에서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패스트트랙 기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그 국회법에 따른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이나 아니면 감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판례가 없는 사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미건조하게 그냥 기소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다른 걸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법 조항을 무미건조하게 과학적으로 다 지금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이라고 한 조직이 과거 판례에 비춰 가지고 이걸 기소했을 때 뭔가 오케이가 나가지고 유죄가 날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접근할 텐데 이건 첫 건이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올리고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수사 협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안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민주당도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 국회 폭력 과거에 기동민 의원이 당직자 시절에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있는 의사 방해 조항이 아니라 단순 폭력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예전에 뭐 해머 들고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은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감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감금죄 이외에도 의사진행 방해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뤄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중처벌되는 부분이 어떨 것이냐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건 한 명이 걸린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의 의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제가 제 생각인지 몰라도 저도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동의하거든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 두들겨 있는 사람도 굉장히 이건 부담을 가지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례를 만드는 거라서. 국회의원 이래서 하려고 그러나 봐요.
검찰한테 이제 손대지 말아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정도니까 검찰이 이 정도면 되게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 한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거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난리 쳤었는데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가만히 계시네? 야 국회의원 이래서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지난번 청문회 때 이게 조금 공정하지 않게 진행한 거 아니냐 법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질문하면서 그 가족 문제가 있는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국회 끝나가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정치 공세 고서로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번에 그 청문회 때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후보자를 훈계하는 듯한 자세로 이제 임했던 것에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청문회는요, 뭐 여야 공의할 거 없이 뭐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여당은 증인 채택에 대해 가지고 일괄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나이 드신 그 웅동학원 이사분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걸로 무슨 실체적 규명을 합니까? 그 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도 조국 장관 그 당시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장 다루기 쉬운 그 자녀의 표창장 문제 이런 것들만 다루다 끝났거든요. 저는 여러모로 그 청문회는 여야가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아주 추잡한 청문회였습니다. 아니 굉장히 저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안이 깔끔히 마무리되지 않고 오고 있다 보고요. 그때 증인 거부했던 사람들, 민주당이 증인 거부했던 사람들 지금 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하나씩 구속영장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예.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 박지원 변호사. 근데 뭐 증인 거부 그거는 좀 그때랑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안 했습니다. 그 조국 장관 동생 관련해서 포기를 했죠. 본인이 포기를 했는데 이게 발부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발부됐다 하더라도 그때 채용 비리 얘기는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새로 조사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하고 뭐 100% 연결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법사위원장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있으면 안 되죠. 왜요?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뭐 국회 이번 지금을 바꿔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있는 거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욕설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원래 그 생각합니다. 욕설을 하셨으면 유감입니다. 제가 말이 좀 험하게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 안 했다고 계시다가 이게 증거가 나오니까 이러면 이분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주변 의원들이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또 어떤 말씀하실지 알아요. 예,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샵 0945나 또 팟빵 게시판, 또 유튜브 게시판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이동의 뉴스 전면 4부 시사개보수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한글날인데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서초동에서 집회가 열렸고 서초동 집회는 오는 12일 토요일 한 번으로 이제 마지막 집회를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자, 지금 많은 언론들이 국론 분열이 된 거 아니냐 양쪽으로 갈라져서 너무 치열하게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의식했는지 나는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민주주의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국론 분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최고는 국론 분열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자기 지지층 진영의 지지층이 광장에 나온 것 같거든요. 예. 언제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결국 광장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차이지.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어떤 진영이 다른 장소에서 엄청난 세를 가세하면서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신문 언론도 사실 진영이 있는 거고요. 예. 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색다른 건 아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상시화돼 가지고 1년씩 일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마 곧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가 뭐 마지막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뭐 어쩌면 더 좋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치고 대한민국에서 특정 인사가 이제 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태동한 두 개의 시위가 있죠. 하나는 국정농단 때 태극기 부대가 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장관 이 일가가 수사받는 상황 속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나타난 조국기 부대가 있죠. 저는 이 조국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조소적으로 조국기 부대를 표현한 분들이 있지만은 둘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둘 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뭐 양념처럼 붙어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특정 인사의 검찰 수사 등에 반대해서 처음 태동된 시위라고 좀 보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 판을 걷어들일 때가 되었다라고 양진영 쪽에 생길 것인 게 각자의 동원력을 한번 과시했어요. 이 다음부터는 감세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동원력을 더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측 시위 지도부가 12일이 마지막이다라고 한 것은 저는 뭐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더 길어지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그런데 그 태극기 부대의 선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법적 처벌 절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법적 처벌 결과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가 나왔었는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검찰이 거학과 싸워가지고 거학을 쓰러뜨렸을 때 검찰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관용차 안 탄다고 검찰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꾸 이제 본질이 호도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의 독립성을 가지고 거학과 맞서서 쓰러뜨리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뭐 이쪽이 검찰개혁을 독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과 그리고 거학과 싸울 수 있는 검찰권입니다. 예, 강성범 씨. 우리나라 되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파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자비를 들여서 그 먼 곳까지 지방에서 버스 타고 이것저것 타고 와서 그 먼 길 걸어서 이렇게 와서 외치고 바로 별 사고 없이 아무 사고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난 대한민국이 이걸 축제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양쪽 측이 자기 의견 얘기하고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폭력 없이 그래 놓고 나중에 투표할 때 자기 의견대로 가고 그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왜 너무 좋은 거지.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거냐. 아니 저는 방금 전에 강성범 씨가 이제 승복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촌 조카 구속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동생이 이제 구속 영장 심리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든지 뭐 불기소든지 아니면 구속 기소든지 불구속 기소든지 판단 나올 테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가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권의 결정권자들 예를 들어 인사를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많은 발언을 쏟아냈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들의 어디를 마지노선을 삼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예. 근데 공범이란 말씀하셨는데 무슨 죄에 대한 공범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 PB가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 인멸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서울대 지금 예를 들어 그 인턴 예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지금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부터 해가지고 조국 장관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리라 봅니다. 예. 근데 이 학생 시절에 뭐 했던 거 이런 거 갖고 물론 죄는 죄예요. 근데 나라 전체 언론 전체가 검찰 내 수많은 검사들이 유능한 특별검사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원래 모든 것은 고구마주기처럼 캐다 보면 인지에서 나오다 보고 예전에 경유라가 예를 들어 뭐 입시하는데 목에 매달 걸고 들어갔다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격하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요란하게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할 필요도 없다. 근데 지금 이 시국이 지금 몇 달째 끌어지고 있는데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로 임명하려고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여성분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물러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만약에 서류를 위조했다라는데 만약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다고 한다면요. 이건 당연히 물러나야 될 사안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정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뭐 관여했다는 게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사하자는 거잖아요. 예, 공범 자꾸 얘기 나오면은 일반 듣는 사람들은 아 정말 그 죄는 분명히 있는 건데 조국 장관이 관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도대체 포장장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인턴 증명서는. 현재까지 의혹이니까요. 아직 나온 건 없으니까 의혹 차원이니까 검찰이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겠죠. 근데 제가 국론 분열 이야기를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야당에서는 국론 분열 프레임이 먹히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느냐. 지금 박주민 여사 말대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 끌고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질수록 중도층은 이 책임, 시끄러진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 여당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론 분열이다. 시끄러우니까. 왜 시끄러웠지? 조국 장관 임명됐기 때문에. 누가 임명했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떨어지는. 저는 이동영 씨랑 약간 분석이 다른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보면 우리 대통령의 아들들 수사받은 경우 많죠. 그리고 최순실도 수사받았죠. 그런 사안에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아들이 수사받으니까 참 아프다. 앞으로는 수사에 있어가지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타격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원래 대통령도 인사를 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처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완구 총리 임명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약간 연루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3년 정도 이렇게 법적 다툼을 해가지고 완전 무죄를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대통령께서도 그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의 신뢰를 보내주시고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같이 책임질 일이 생긴 거지. 저는 대통령이 장관 한 명 잠못 임명할 수 있죠.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맞으려면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검찰 수사가 과잉됐냐 적정하냐 해서 과잉됐다가 지난번에 이루어져서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적정이 더 많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가 동시에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국론 분열 프레임이 먹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프레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계속 흘러나가는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한국투자증권 PB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증언을 하기도 했고 그 상황에서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준석 최고가 국론 분열 프레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여야가 탈출구를 마련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저는 솔직히 야당 정치인으로서 가장 야당에서 이 판에서 속된 말로 도박 용어이라니 독박 쓰는 경우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요. 이거였어요. 지난번에 그 기자 간담회했을 때 조국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자 그랬을 때 막 해명한 다음에 오늘 제가 해명한 것들이 국민들한테 충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 해명할 건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직에 사퇴하고 앞으로 저는 총선에 나가서 부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랬으면요. 이거 야당 완전히 먼 산 보는 닭 쫓는 개 되는 그런 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이것도 도박 용어입니다만은 판돈을 더 걸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독박 판돈 얘기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은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야권은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그쪽에서 더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야권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즐길 수도 있다. 총선까지 계속 가자 이렇게. 아까 말했지 여야 간의 합의로 뭔가 걷어들이기는 어렵고 지금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잘못 시인하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정치공학 얘기들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도박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박에 지금 많이 걸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검찰 개혁 아니면 자기 소임을 하기 위해서 했을 거다고 여당이나 조국 장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 얘기는 우리가 독박이나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거 시간이 끌면 끌수록 여당은 불리하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불리해질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집회하면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만 야당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그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야당이 이거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해란 얘기죠. 조국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야당도 국정감사에서 계속 조국 얘기를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또 막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민생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투트랙 분리했어야 되는 것이 국정감사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은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했어요. 국정조사하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각각 여야에 자신 있는 공격수들이 나옵니다. 그때 생각해보시면은 하태경 의원, 이혜원 의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용주 의원, 김경진 의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대화가 오갔어요, 그때는. 그랬던 것처럼 국감이 지금 만약에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은 국정조사의 큰 틀에서 여당이 합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에는. 아니,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국정조사를 합니까? 너무 크게. 지금도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너무 크게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준석 최고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크게 만드는 게 검찰, 언론.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했으면은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상황에서 몇십만 명씩 모여서 서로 찬반 집회
그쪽도 몇십만 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반 집회라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게 결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 같습니다. 저는. 국정농단이나 권력평기가 있으면 국정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아들 위조 성적표 위조하고 인턴 가고 안 가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국정조사 다 해야지. 아닙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짚어야 될 것이 그 사모펀드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드러났지만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결국 못 땄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PF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결국 이만큼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재직 중에 뭐가 범죄가 되고 사모펀드는 내용 한 개 나온 게 없잖아요. 2017년에 민정수석 재직 중에 운영됐던 그래요. 그게 나오면 책임지면 돼요. 나오면 책임지고 그때 국정조사를 하든 뭐를 하면 되는데 아들 성적표 위조한 거 하고 기소까지 다 해놓고 이 나리를 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달 찌르지 말고 검찰도 빨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시간 끌면서 지금 그럼 강성범 씨가 얘기하는 거 많은 국민들도 동감하실 것 같은데 법조인 여기 계시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3번째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결론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가 뭐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이거예요. 조서 열람 시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조사한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또 그렇게 또 밖에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또 말이 안 맞아요. 조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면 열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3시간이고 2시간이고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증거 들이대가지고 그렇게 피의자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3번씩 4번씩 해도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결론을 내주는 게 맞습니다. 뭐 좀 계속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취지로 기소를 하든지 기소를 해라. 아니면 부인하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끄는 것도 저는 그렇고 핑계 막 대요. 조서 열람을 뭐 15시간씩 10시간씩 한다. 그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비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보통 가정집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3-4시간이면 된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 일반의 이야기인데 그거 왜 그때 11시간 했습니까? 그때 변호인의 배석하에서 하겠다고 주장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밥 안 먹고 했단다 그랬더니만은 당신들이 안 먹으면 우리도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같이 밥 먹자 그랬죠.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하는 자기 게 뭐냐면 상관인 장관 집에 압수수색하면서 그 정도 준비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예상한 걸 다 해가 갔었어야죠. 그럼 밥을 가져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나오면 한 명씩 번갈아 가서 먹으면 되죠. 아니 그 얘기를 그것도 알려줘야 됩니까? 맞잖아요. 조국 밖에 장관 나와서 먹고 오라고 한 명씩. 조국 장관 가족들이 당신들이 먹지 않으면 우리도 못 먹는다 하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한 명씩 나가서 먹으라고. 그게 먹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안 먹으면 또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히려 수사관들이 먹지 않겠다고 주장했어요.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먹지 말든 거면서 조사를 하던가. 근데 당신들이 안 먹으면 우리도 안 먹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안 먹습니까 그러면은? 밥을 먹고 안 먹고 밥을 뭐가 중요해 이게. 수사관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조국 장관 가족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밥 많이 먹어야 1시간이니까요. 그거 빼도 10시간이잖아요. 아니 그거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증거물이라는 것들 예를 들어 디지털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파일 하나 압수할 때마다 전부 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그거 남의 집 가가지고 11시간 동안 앉아있고 싶은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럴수록 현행 자기 직속 상관인 장관 가정집에다가 조사를 할 건데 압수수색한다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갔어야죠. 뭐 전화했다고 그래서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압 받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르고 그거가 또 발끈해갖고 언론들한테 이거는 외압이다라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그래놓고 외압을 받은 사람이 11시간씩 압수수색을 하고 이건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언론한테 외압이라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나와서 주광덕 의원이 그걸 전해 듣고 그 국회에서 공개한 것이죠. 그럼 더 나쁜 거죠. 그분은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잘 받는 거요? 참 이래서 국회의원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내부 고발의 대상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삼을 수 있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예요. 제가 이번에 다른 일 때문에 찾아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할 때 공익 제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기관도 있지만은 국회의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 제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따라서 수사 외압이라 느꼈고 본인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것을 제보했다 생각했으면은 충분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익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익 제보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외압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느끼고 있죠. 그 정도면 좀 충분하게 이거는 할 건이 됐다고 봅니다. 자, 의견 좀 달라 그랬는데요. 9702님, 조국 장관 문제로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할 일 하면서 장관 자격 문제 가타부터 했으면 합니다. 7312님, 오죽하면 저 엄자는 법사위원장 어르신이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여당분들은 역지사지 마음으로 임해합니다. 366하나님, 법사위원장이 고운 말은 못하고 자격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안철수 전 대표 정계복귀 대신에 미국행을 선택했는데 자, 이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총선 전에 이제는 안 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못 오는 겁니까? 못 박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분석하기에 가장 부적절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 본인 생각 말씀 주시죠. 과거에 은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타이밍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라는 것이 몇 번이 나올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 인사분들은 제가 당에서 만나보면요. 항상 과거의 기억에서 좀 성공적이었던 기억. 국민의당을 창당해가지고 의석수를 그래서 3, 40개 만들었던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2016년 2월에 창당해서 4월 선거에서 그 성적을 이뤄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조급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는 내년 2월을 앞두고 또다시 그런 타이밍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등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손학규 대표와 지금 뭐 그 비당권 파간에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이제 약간 그 갈등이 완료된 이후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지. 총선을 패스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근데 총선 패스한다는 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라고 불려지는 7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을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개인적인 이유로 패스팅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본인들을 버린 거라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잘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만들어놓은 자산이라는 국민의당의 의원들을 버리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정치 행보에 돼 있어가지고 세가 없이 정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담이 갈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야당이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그때 구세주로 등장하겠다. 저는 그게 제일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인데요. 그게 사실 결국은 대선을 꿈꾸니까. 네, 큰 텐트 안에 그 꿈은요 예전에 대선 때도 한번 꿨었죠.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나랑 단일화해가지고 내가 단일 후보로 나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일화를 할 것 같이 하면서 안 할 것 같지만 상대편은 사퇴하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결국에는 본인이 그런 상태에서 가장 당선되기 쉽죠. 대선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든지 보수 후보가 접어주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방송은 하루 쉬고요. 10월 10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